태국은 현재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태국 총리는 철도 공사를 진행하던 국가를 뿌리치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이런 선택은 태국 총리의 역대급 실수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철도 공사 상황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레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경제 발전론 수업이 있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터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오늘 수업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방콕 전경이 떴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멈춰선 건설 크레인들이 보였죠.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뉴스를 보신 분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방콕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였죠. 카터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레이, 왜 태국의 인프라 개발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글쎄요. 최근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2023년 이전의 방콕 모습이 보였죠. 활기찬 건설 현장들,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국가의 선택이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태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스트레이티직 초이스 전략적 선택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국가의 발전은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2020년대 초반 태국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작년 방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3, 4년 전의 태국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 속 현장들을 하나씩 가리키셨어요. 방콕 외곽의 거대한 철도 공사 현장, 도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까지 모든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당시 한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어요. 특히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투자 금액 수십억 달러, 연간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예측치.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현대건설은 방콕 치앙마이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자였습니다. KT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교통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내용을 정리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두산은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태국 동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앞줄에 제임스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렇게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왜 갑자기 중단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먼저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이 띄워졌어요. 한태 협력 관계,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다. 태국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을 배우다. 모두 희망적인 헤드라인들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태국의 기술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왔어요.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기술 연구소 설립, 장학금 지원까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저는 문득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죠. 잠시 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낡은 철도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철도망은 19세기 말에 구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단선 철도이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리죠. 이는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예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최신 철도 시설이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협력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태국에 제안했던 철도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한국은 태국에 KTX 수준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죠. 더불어 AI 기반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국 친구들이 왜 그토록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대 초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고 기술 혁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태국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큰 이익을 제안한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난 건가요?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 정부 출범 당시의 뉴스 기사들이었죠. 2024년 태국의 새로운 정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축소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때였죠. 교수님, 당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나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레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죠. 사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난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스크린에는 당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파트너를 원한다. 중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교수님은 이 발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런 발언들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됐죠. 현대건설은 베트남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로 거점을 옮겼어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앞자리에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운 건가요? 정확합니다.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들에게 넘어갔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농업기술지원센터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향은 인프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코피아는 그동안 태국의 농업 현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철수하게 되면서 태국의 농업 기술 혁신도 큰 타격을 입었죠. 강의실 뒤쪽에서 토머스가 질문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나요?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태국 정부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저는 창 밖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던 그들의 꿈은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죠. 평소에는 조용히 수업을 듣던 태국 유학생 수파차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차분히 수파차이를 바라보셨죠.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태국인이라고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런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수파차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파차이 학생,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감한 사안이죠.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자국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최근 인프라 개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제가 작년에 보았던 활기찬 건설 현장들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프로젝트 지연 현황을 가리키셨어요.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예상 완공일보다 5년이나 지연되었고 예산은 초기 계획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지형은 매우 특수합니다. 방콕 일대의 연약지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천 송도 개발 과정에서 비슷한 연약지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송도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인데도 지반 침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이 적용한 공법은 태국의 지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기가 되자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마트시티의 설계도와 현재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송도에서 이미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통합 관제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종시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AI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부지가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기초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 설계에 오류가 발견됐고 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망과 통신망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는 단순한 시공 경험이 아닌 실제 운영 경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예정됐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마저도 줄줄이 취소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인들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현재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한 베트남은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을 태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태국 정부는 초기 과정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글로벌 투자 동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태국으로 향하던 투자 자금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태국의 불안정한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를 신뢰의 위기라고 부르더군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것,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태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방콕 도심의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청년 실업률 28%,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1%, 외국인 투자 감소율 45%, 모든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를 보시죠.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수많은 시위대가 외치고 있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물러나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한국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마지막 구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을 내세우던 태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수파 차이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화를 삼키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건설이 호치민 하노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죠.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7.2%, 인도네시아 6.8%, 말레이시아 5.9%, 반면 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최근의 시위 현장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글로도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났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더 이상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최근 기자회견 장면을 가리키셨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며 나의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발언했죠. 이 말은 태국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스크린에는 그의 발언 이후 더욱 격렬해진 시위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국 총리가 국익보다 혈연 관계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그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후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후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그의 고집은 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베트남의 경우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하노이 호치민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그 결과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삼았고 현재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에요. 자카르타 인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으로 아세안 최고의 미래도시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4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예요. 태국에서 철수한 두산그룹이 쿠알라룸푸르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는데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에너지 허브로 성장했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한말레이 협력의 상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터전에 안착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미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시고 교실의 불을 환하게 켜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니퍼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쯤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완공되어 있었을 거예요. 송도나 세종시처럼 스마트시티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겠죠. 베트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태국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본 태국의 모습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도시는 발전의 에너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했어요. 국가의 발전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일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기술 이전과 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역사는 때때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모두가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파 차이가 유독 눈에 띄었죠. 그녀도 언젠가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까요?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오늘 배운 교훈이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역사의 교훈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태국 철도 발전을 도우려던 한국을 뿌리치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저도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홍수 피해가 한국의 지원이 없자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헤일리입니다. 저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세계 재난과 위기관리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향했어요. 이 수업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강의 중 하나랍니다. 교수님은 UN 재난관리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라 항상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교환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자연재해가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피해 양상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같은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왜 어떤 나라는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오랫동안 고통받을까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별 대응 능력의 차이는 결국 재난 대비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어요. 예를 들어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건물마다 최첨단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특히 고층 건물에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물 기초에는 지진 충격을 분산시키는 면진 시스템을 도입했죠. 또한 재난 발생 시 도쿄의 지하철역은 즉시 대피소로 전환되며 각 역사마다 3일치의 비상식량과 물, 담요가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산불이 잦은 이 지역은 위성과 AI 기술을 결합한 산불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불이 나기 전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전달하죠. 네덜란드의 홍수 대비 시스템은 더욱 놀랍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 네덜란드는 룸 포 더 리버 프로그램을 통해 강을 더 넓게 만들고 범람 예상 지역에는 수천 개의 펌프장을 설치했어요. 심지어 물에 뜨는 주택을 건설하여 홍수에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체계적인 대피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 체계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거죠.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이들 국가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재난 대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매년 우기철 홍수로 큰 피해를 입지만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죠. 방글라데시의 경우를 보면 매년 몬순 시즌이 되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데도 적절한 예보 시스템이나 대피 시설이 부족해요. 필리핀은
매년 20개가 넘는 태풍이 지나가지만 많은 지역의 건물들이 태풍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져 있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있죠. 미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첨단 기상 관측 장비를 지원하고 재난 관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베트남에는 홍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 인도네시아에는 산사태 감지 센서를 설치해 주었어요. 또한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팀을 운영하면서 피해 국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같은 규모의 태풍이 일본과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인명피해는 필리핀이 최대 10배까지 더 크게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결국 재난 대비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최근 뉴스에서 본 여러 자연재해 소식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경제력의 차이가 자연재해 대응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게 피부에 와닿았죠. 더 중요한 것은 복구 과정에서의 차이입니다. 선진국들은 충분한 재정적 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 되죠.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의 최근 홍수 피해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물에 잠긴 도시들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해도 약 2,420억 밭, 한국 돈으로 약 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53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태국 지도를 가리키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지역의 광범 위성입니다. 태국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의 경우 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5.3m까지 상승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관광 명소들이 1m 깊이로 물에 잠겼고 주요 병원들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주요 고속도로들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매년 우기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헤일리. 태국은 분명 매년 우기를 겪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의 특징은 예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이로 인해 짜오프라야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 한국의 재난 예상 시스템이 없어지자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더 부족했죠. 더군다나 18일부터 22일까지는 만조 시기와 겹쳐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권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전환하여 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첫째, 정확한 기상 예측 시스템이 부족해요. 둘째, 도시 배수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죠. 셋째, 비상 대피소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되었죠. 프로젝터에는 이제 피해 복구 현장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태국상 공회의소 TCC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관광업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지원 사례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대홍수 당시에는 배수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고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었죠.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태국 현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 홍수 때는 한국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죠. 친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 반 한국 유학생 유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한국에서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유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조치 이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친아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유연이의 차분한 설명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그동안 태국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는 도움을 줬어요. 재난관리 시스템, 조기경보체계, 배수시설 현대화 등 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전수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연이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고 친아도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듯 했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재해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와 정치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현실도 마주하게 됐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하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친아 학생과 유연 학생,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의 재난 복구 속도를 시기별로 비교한 자료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이 활발했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재난 복구 속도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복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지원한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던 2018년 우기 때는 사전 대피율이 85%까지 올라갔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기술진이 구축한 스마트 배수 시스템은 방콕 중심가의 침수 시간을 이전의 3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수 시설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 수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시스템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에 지원을 하지 않자 이로 인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졌죠. 결과적으로 이번 홍수 때는 이전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경제적 손실을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술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의 재난 복구 비용이 평균 60% 증가했습니다. 복구 기간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도움을 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수원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친아가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한국의 도움이 없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서 복구가 더뎌진 게 아니라 이번 홍수가 특별히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친아의 감정적인 발언에 교실 안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좋은 시점에서 질문을 해주었네요, 친아 학생. 그렇다면 우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한국의 최근 폭설 대응 사례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달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37년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조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첫째, 정확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통해 폭설을 48시간 전부터 예측했습니다. AI 기반의 기상 예측 모델을 활용해 시간대별, 지역별 적설량까지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둘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제설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요. 전국 2,300여 대의 제설 차량이 실시간 GPS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은 이제 한국의 재난 알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셋째,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재난 문자는 물론 SNS와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했죠. 교통 통제 구간, 우회로 정보, 제설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친아를 바라보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급 폭설에도 불구하고 도로 마비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주요 시설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태국의 홍수 상황 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자연재해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규모의 재난이라도 준비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태국이 직면한 또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최근 행보입니다. 아직 홍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매우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관광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어요. 1인당 평균 소비액이 가장 높은 관광객 그룹 중 하나였죠. 그러다 교수님은 최근의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태국 정부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패통탄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뒤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네요. 태국 정부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로 메우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한국인 관광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체류 기간도 더 짧았습니다. 친아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태국 관광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이는 현재의 반한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죠. 교수님은 이제 태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경제적 현실을 이길 수는 없어요. 특히나 자연재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관광 수입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친아가 또다시 감정적으로 일어서서 외쳤어요.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요. 한국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친아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것은 태국 현지의 한 시장 거리를 찍은 영상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방콕의 시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붐비던 이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영상 속에는 텅 빈 상점들과 한숨을 쉬는 상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관광객을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현지 상인들의 모습이었죠. 현재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교수님은 현지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어요. 가격을 깎지 않고 정직하게 구매해 주었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든 여성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주요 관광지 상점들의 매출은 평균 65% 감소했습니다. 특히 품질 좋은 수공예품이나 로컬 브랜드 제품을 파는 가게들의 타격이 더욱 컸죠. 그러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새로운 관광객들과의 문화적 충돌도 겪고 있습니다. 진열된 상품을 함부로 만지고 파손하는 일이 잦아졌고 과도한 가격 흥정으로 인한 분쟁도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했죠.
친아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움츠러든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에 격앙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친아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정치적인 수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결국 협력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강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배우는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는 제게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죠. 자연재해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홍수 피해를 한국인 관광객으로 복구하겠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은 한국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